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말씀드리게 된 김기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계약들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집을 사기 위한 계약을 하게 되고요. 물건을 사기 위한 계약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카드 결제를 하거나 다 하나하나의 계약이죠. 제일 큰 것은 근로계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중요하고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크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5가지로 우선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맺는 방법과 근로계약의 기간과 사용자의 의무라든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했을 때에 대한 처우, 방법, 방식이라든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큰 테마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제일 크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작성을 해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소송을 하게 됩니다. 민사라든가 형사소송을 합니다. 반드시 증거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떠한 노무, 그러니까 근로를 제공을 합니다. 이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사용자 측이죠. 회사입니다. 회사에 있는 사용자 측에서는 거기에 적정한 적당한 근로 임금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근로를 해야 되고 근로를 제공하게 되고 어떠한 일을 하게 되고 얼마만큼 해야 되고 몇 시간을 하게 되고 어떠한 휴직이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근로계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근로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 근로계약에 대한 기간,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있는, 그러니까 1년 단위 계약을 맺는 계약제가 있고요. 계약근로가 있고요.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있고 정규직이라는 용어도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사용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회사죠. 회사에서는 어떠한 형식으로 그거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의무가 뭐예요?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라든가, 그쵸? 그 다음에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라는 게 있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환경, 그러니까 깨끗한 곳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국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권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요구하는 거, 의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줘야 하는 거죠. 근로계약을 맺었다라면 사용자는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요.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나랑 제일 처음 맺었던 근로계약, 그러한 근로계약서에서 과연 그것을 위반했을 때 사용자는 어떠한 나한테 위반을 했을 때에 대한 배상을 해줄 것인지, 또는 그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나를 근로를 시켰을 때, 그러한 일을 시켰을 때 과연 나는 거기에서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같이 이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는 부분은 과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러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누구한테 맞는 것인지, 사용자 측에서 또는 근로자 측에서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왜 근로자에서, 그러니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전체적인 내용은 사용자를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당연한 권리,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근로를 제공을 할 때,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요즘 같은 사회 현상,
사회 현실에서는 내가 어떻게 직업을 골라갈 수 있겠습니까? 직장을 골라서 갈 수 있겠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겠죠. 제일 큰 거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회사에서는 A라는 직종에 대해서 뽑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마트의 캐셔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트에서 돈을 받는 거죠. 요금 그 카운터에서 사람들의 물건을 가져온 거를 찍어가지고 하는 직종을 그 구인 광고를 통해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인 광고를 통해서 나는 그래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막상 와서 일을 하다 보니 내가 쉬어야 될 타임, 내가 다시 교대를 하는 타임에 있어서는 나는 재고 관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매장에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매장의 관리를 같이 도와주고 있을 경우 과연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근로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근로계약을 하다 보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내가 어떻게 회사한테 이런 얘기를 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나를 싫어하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회사에서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데 그 정당한 권리를 들어주지 않는 또는 그 사람이 들어줘야 할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사용자에서 의무를 위반했다.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설명을 드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어떻게 맺을 것인가 라는 거죠. 근로계약서 작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성인이라는 거죠. 성인들은 가지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최소한 여기에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연소자도 근로자 계약서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연소자는 18세 미만인 자는 연소자의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소자에 관련된 부분을 좀 조그맣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하 사업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이라고 하는 근로자와 같이 다음과 같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언제로 할 것이며 근무 장소와 업무의 내용, 소정의 근로 시간, 몇 시간 통해서 하겠다라는 것까지 작성을 같이 하셔야 되죠. 자, 성인 같은 경우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성인도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자, 지금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바로 비정규직 근로계약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1년 단위 계약을 하게 되는데 정규직은 아니죠. 언젠간 계약에 의해서 만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또는 사회에서 가끔 요구를 합니다. 1년이 되게 되면 그 상대방에게 뭐가 돌아가죠? 회사와 그 근로자,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우선 근로자에게는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구직을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당들이 충족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을 수가 있죠. 사용자도 1년을 채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요건,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1년이 되기 전 바로 하루 전날, 이틀 전날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그리고 계약이 만료된 걸로 본인이 직접 계약이 만료돼서 나간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나간 것으로 계약서를 다시 한번 작성해달라. 사퇴서를 낸 걸로 해달라, 사직서를 내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응해줍니다. 왜? 언젠간 내가 다시 이 회사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 회사에서 진짜 정직원을 뽑았을 때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계약서 자체에서도 우리는 갑과 을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어쨌든 갑과 을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갑과 을은 근로계약서 언제부터? 지금부터 언제까지? 1년까지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근무 장소로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디? A라는 곳, A라는 회사 내, 사무실 내 또는 어디 내 이렇게 적죠. 그렇게 크게 적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내용을 적습니다. 캐셔. 그러니까 그 물건을 받아서 계산을 해주는 사람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진열대에 있는 상품들을 교체하는 것을 할 건지 창고를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들에 대한 직무, 업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성을 하게 되면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적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을 하루에 8시간으로 잡습니다. 최저임금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근로계약을 설명을 드릴 때는 근로시간을 언제부터
9시부터 6시까지 또는 그 파트타임제로 다시 네, 근로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3시간 단위, 4시간 단위, 5시간 단위. 그것은 서로의 계약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무는 언제부터 하겠다, 휴일은 언제 주겠다, 거기에 대해서 임금은 시간당 얼마로 주겠다, 월급으로 주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임금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최저임금보다 이상을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슈화가 되면서 최저임금을 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최저임금제를 주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자, 최저임금은 최초만 줘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자,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과거에 올해 이제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에는 최저임금제의 이제 밥값과 뭐 여러 가지 수당들, 또 통합수당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최저임금제를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불법들이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 추후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임금을 가지고 작성을 하고 기타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냐. 예를 들어 인턴을 뽑습니다. 그러면 인턴 한 3개월의 기간을 두고 임금을 얼마를 주며 인턴 후 어떻게 할 건지, 채용을 할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 인턴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채용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들이 네, 이제 잘려도 괜찮다 또는 뭐 위촉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도 서명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불합리한 경우도 많이 있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옷을 하는 업종에 있었을 때, 네, 이제 그렇게 옷을 만드는 업종에 있었을 때 옷을 만들 때 이제 배워야 되겠죠. 기술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인턴에게 기술료를 받아서 인턴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인턴을 하게 되면 잡일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 있었고 미용 업무를 하는 데도 있었어. 그렇습니다. 그렇죠. 미용 업무를 할 때에도 어쨌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 된다면 인턴이 된다면 월급이 급여가 엄청나게 적어진다라는 거죠. 거기에 합의를 합니다. 그렇게 3개월을 일을 하게 되죠. 뭐 기간은 정해지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네, 3개월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괜찮아 라고 뭐 가능성이 있어 우리가 채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계약이 원래 처음에 했던 그 계약부터 시작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건지는 다시 한번 네, 그 사용자 측하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근로계약은 뭐 어떻게 맺어지는가라는 겁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임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최대의 이제 신년, 매년 연말에서의 최대의 화두는 최저임금이죠. 우리가 이제 최근에 대통령이 이제 다시 한번 선거로서 이 선거에 의해서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최저임금이 정확한 금액인 것인지 노동자, 그러니까 근로자에 의해서만 최저임금이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은 국가가 개입을 해서 최저임금이 만들어진 건지 또는 사용자의 의견이 전적으로 동의돼서 최저임금이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래서 근로자와 사용자와 국가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최저임금을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최저임금을 만들까? 어떻게 최저임금을 부여를 해야 될까?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회의를 시작을 하죠. 자, 지금 표에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는 4,110원이었습니다. 엄청, 근데 지금 뭐 한 8년 만에 2배가 좀 가까이 안 되게, 한 40% 이상에 대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위에 있는 그래프는 인상률입니다. 전년도 대비 지금의 인상률이라는 거죠. 좀 과한 그래프의 그림일 수도 있겠지만 4,110원, 4,300원, 4,500원, 4,800원을 불과 4년 동안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2014년도부터 5,000원, 5,000원 2년 가고 6,000원, 6,000원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7,000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7,530원이라고 하는 것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계약을 맺는 모든 조건에 있어서는 2018년 7,530원에 그 임금을 지급을 합니다. 계약금을 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2017년도부터 계약을 하던 사람들이 올해 이제 임금이 바뀌었으니까 계약서에는 반드시 썼거든요. 어떻게? 월 얼마를 주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자, 2018년도 1월 1일부터는 그 최저임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주면 위법이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근로계약을 다시 맺습니다. 1월 1일부터. 다시 맺을 수가 있어요. 요청을 하시는 거죠. 나 이 최저임금에 의해서 근로계약을 다시 맺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6개월이든 남은 기간
1월부터 남은 기간까지는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고 재계약이 되면 최저임금제에 있어서 이제 다시 이제 계약을 하게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 6개월 이후에 7월부터 재계약을 하게 되겠다.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못 받은 최저임금제 분에 대한 부분을 소급해서 한 번에 받습니다. 이제 그 한 번에 받거나 3개월에 나눠서 받는 것은 사업주하고 이제 같이 사용자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6개월 동안 못 받았던 그 금액을 다시 환급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7월 1일자로 계약이 됐다라고 하면 7월 1일자부터는 최저임금제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다시 사용자 측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2017년도부터 2018년도 사이에는 대략 한 16.4%에 대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확 오른 것처럼 얘기를 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인상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부터 17년도도 올라왔는데 왜 그때는 인상률이 좀 낮아졌나요? 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럼 근로계약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근로계약 기간을 꼭 써야 되느냐라고 합니다. 자, 근로계약의 기준은 반드시 명시를 해야 합니다. 자,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무기계약이라고 보시는 것이 바로 2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서를 썼어요. 1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도 2년을 또 계약서를 썼어요. 1년 단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총 합의 기간이 2년이 넘었을 경우 총 합의 기간이 2년은 넘었을 경우부터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를 굳이 쓰지 않아도 그때부터 연봉 협상만 하게 됩니다. 임금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된다라는 거죠. 월급으로 주고 상여금을 나누고 인센티브를 나눌 것인지 통틀어서 얘기하는 연봉제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하고 상의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매년 단위로 하시게 됩니다. 하루에 8시간, 주 5일, 총 40시간을 하고요. 최대 52시간만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52시간, 52시간을 넘어가는 계약을 하게 되면 불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루에 8시간씩 5일 해서 40시간을 하고요. 그 다음에 160시간을 한 달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일주일로 나눌게요. 여기 일주일로 나와 있으니까. 일주일로 나눠서 총 40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최저임금제를 곱해가지고 이제 급여를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근무 시간, 급여 시간,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어떻게 하죠?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야근도 많고 그 야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너 말고 일할 사람 많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저 근로계약의 기준에 맞추지 않은 현재의 그 근무 조건은 저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계약에서 맺었던 그 근무 시간대로 나는 운영을 하고 싶으니 하루에 총 8시간만 근무를 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다. 그게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느냐라는 조건인데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이건 뭐야? 우리 근로자가 나 반에는 하루에 8시간은 근무할 수 없으니까 나는 8시간만 하고 퇴근할 거대. 그래? 그럼 너 나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그건 정당한 근로가 돼서 해고의 의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근로계약서에서 맺었던 그 근로계약에 대한 그 대가에 대해서 자기가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겠다라는데 이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 측에서 그것을 가지고 해고를 한다라면 부당해고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부당해고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게 되죠? 거기에 대한 진정을 내릴 수 있고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우리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 전에 해고 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 이제 한 달 동안의 해고를 당신 한 달 있다가 나오지 말아라라고 하는 계약이 만료가 되는 경우에는 아무 말 없이 그날 해고 그냥 계약이 만료됐으니까 만료 시점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약 중에 있는 기간, 계약 기간이 아직까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계약을 당신 나오지 마 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할 수 없다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에서 옛날에 갑질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직원들을 나가지 않고 근무 태도가 뭐 이제 그 윗사람 임원들에게 이제 뭐 이렇게 반감을 들게 하고 뭐 나쁜 얘기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선동을 하거나 이제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당한 사유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화장실 옆에서 뭐 이제 뭐 책상을 둔다던가 아니면 책상이 넓었던 책상이 좁아진다라던가 복도에 책상이 나와 있다라든지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다 하나의 이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증거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가 없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52시간, 일주일에 52시간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사용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약금, 그러니까 근로조건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신은 어디에 어떻게 근로를 할 거고 몇 시간 근로를 할 거고 얼마의 임금을 받을 것이야 라는 이 근로조건을 반드시 정확하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자, 위약금 예정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손해배상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 일정한 손해를 회사에 끼쳤어. 그러니까 너는 월급에서 제할 거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 있었던 일 같은데 국가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 어떠한 내용이냐면 그 연구를 하는 연구진들이 드론을 날리다가 연구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피치 못할 실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바람이라든가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고 슬롯을 정방향으로 꽂아야 되는데 약간의 착각에 의해서 이제 반대의 방향으로 횡방향으로 꽂았다라든가 아니면 뒤집어서 꽂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그 드론이 날아가야 되는데 그 위로 조이스틱을 올렸을 때 바다로 떨어졌다. 그래서 이 몇 억짜리의 드론이 망가졌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했었던 그 자치 그거에서 했었던 것은 손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요청했던 거죠. 연구진의 실수에 의해서 국가에 대한 기물이 파손됐으니 당신들의 손해액을 배상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구진들이 몇 천만 원씩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자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위약금을 직원들에게 예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손해를 감수하고 영업을 해야 된다. 그만큼 사용자는 거기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누누이 여러 가지에 대한 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빌려간 돈과의 상계가 금지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가불이라는 제도를 썼습니다. 가불이라고 하는 것은 월급이 나오기 전에 내가 이제 피치못하게 월급을 좀 미리 땡겨 쓰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뭐 이제 회사에게 미리 이제 이제 월급을 이제 미리 빌려가지고 가져가게 되면 회사에서는 너 얘들 100만 원 가져갔으니까 100만 원 빼고 줄게 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이 한 달에 150만 원인데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190만 원 정도 되는데 100만 원을 뺏어가. 그러면 9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돼. 그전에 190만 원도 100만 원이 부족해서 290만 원 사용을 했는데 당장 100만 원을 뺏어가서 90만 원 살아야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비용을 빌려주거나 그것을 빌렸을 경우에는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명시를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월급은 월급대로 나가야 되고 왜? 그것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저생활 생계비라든가 이런 보장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내줘야 한다. 줘야 한다라는 거죠. 강제저축 금지입니다. 과거에는 강제저축을 했었죠. 돈을 보호해준다라든가 아니면 저축을 하지 못하고 너는 씀씀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 일용직 근로자들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강제저축을 했었습니다. 강제저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하냐면 통장을 가져오게끔 합니다. 통장을 가져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통장을 가져오면 그 통장에 대해서 자기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축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들은 지금은 현재 없다라는 겁니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사용자의 의무, 근로계약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명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근로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현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봉투에 주거나 아니면 계좌이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세무에 관련된 부분과 회계에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투명하지 않은 과거의 시대에서는 봉투에 좀 넣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돈을 봉투에 넣어서 직원한테 급여를 지급을 했었죠. 그래서 가는 길에 볼 수 있게끔 받아볼 수 있게끔 했었는데 현재에는 그 직원에 대한 원천 징수라든가 4대 보험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은 복지 시설을 위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다 제외하고 계좌이체를 해주게 됩니다. 계좌이체를 해주게 되죠. 자, 만약에 계좌이체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우선은 근로를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계약을 하기로 하고 일을 하기로 하고 했으니까 일을 하겠죠. 일을 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 쓰자고 말을 하지 않아. 그런데 계약 이제 급여죠. 급여는 정기적으로 두 달 동안 들어왔어요. 일정한 날에 정기적으로 임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3개월째 되던 애 나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근로계약서를 썼어야 내가 나가기 전에 한 달 전에 나한테 얘기를 했었을 텐데 지금은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나한테는 말 못하겠네. 내가 말 못하겠네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때도 다 여러분들은 바로 얘기를 하셔서 나 근로계약서를 안 썼지만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주지 않았다라는 걸 요청을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근로계약을 맺었는데도 위반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이행해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말씀드렸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제 회사를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고, 사직에 대한 의미를 한 달 전 또는 퇴직에 대한 부분, 해직에 대한 부분을 한 달 전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라면 사용자, 그러니까 근로자도 사용자한테 최소한 내 다음 후임을 구할 때까지는 얘기를 해놓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꼭 되는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근로자가 갑자기 나 이제 안 나올 거야. 라고 말한다라면,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해를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급여를 빼고 받는 게 아니고 받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를 사용자가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나는 나갈 거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셔서 내가 한 달 전에 또 나 이제 그만둘 겁니다. 일찍이 생겨서 그만두고 갔습니다라고 한 달 전에 얘기를 하시고 그만두셔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생긴다. 또는 여러분들이 한 달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후임을 주고 나온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바로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계약에 대한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만둘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계약이 문제가 되고 해제가 되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손해 발생,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동안 임금을 못 받았던 부분, 분명히 법정 근로시간, 내가 계약서에 작성했던 건 주 5일이었어요. 주 5일 40시간 정확하게 지켜주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두 시간 야근은 기본이야. 그쵸? 한두 시간은 기본이고 3, 4시간씩은 계속해요. 그래서 9시 출근해서 9시에 퇴근을 해. 10시에 퇴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말에도 나와. 밥값도 포함이야. 그러다가 그러면 나한테 유급휴가도 주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그러니까 못 받은 임금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청구해서 받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까지 청구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는 것과 단시간 근로자는
우선은 명시할 수 있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좀 보면은 임금이라든가 소정의 근로시간 아니면 오른쪽 하단입니다. 주휴일, 연차, 휴급, 휴가를 동일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장소 종사 업무가 그 기간제 근로자에는 명시가 됩니다. 그런데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명시가 된다라는 거죠. 월요일날 3시간, 수요일날 3시간, 금요일날 3시간 이렇게. 자, 아까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이하에 있는 내용도 동일합니다. 근로계약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초과하는 경우, 2년이 넘어가는 경우부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약 기간이 없는 계약 기간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의 계약이 없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무기계약이라고 말하는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1년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춘 경우, 그 시간이 총합되어 있는 이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거고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그 총 근무 일수와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의 그 근무 기간이 총 일주일에 40시간이라든가 한 달에 몇 시간 근무 그 급여에 대한 차이가 생긴다라면 이 계약 그 단시간 근로자는 2년이 초과하여도 무기 계약직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조건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 시간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하고 이제 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두 가지가 있다고 오른쪽에 이제 상단에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단시간 근로자하고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일주 동안 소중의 근로시간,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소정 시간에 대하여 짧은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로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로 시간 중에서 그 시간 중에서 짧게 하는 것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4주 동안, 그러니까 4주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제 거기에 가까운 시간, 어쨌든 4주 동안의 그 근로를 제공을 했을 때 1주 동안 소정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40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주일에 15시간. 그러니까 한 달에 60시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초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점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별적 처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간제 근로자든 아니면 단시간 근로자든 무조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차별적 처우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임금을 얘기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시간당 근로가 7,530원에서 6,000원이 되거나 5,000원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정기사연금, 명절사연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있죠. 명절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나가야 할 분기별 나가야 되는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든 단기간 근로자든 그 금액의 액수에 맞춰가지고 지급이 되어야 한다. 경영 성과에 대한 성과급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구분될 수 없다. 그 밖에 근로조건의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다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차별적 처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봉제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연봉제에는 이 명절 상여금이라든가 정기 사임금을 다 포함시켜서 연봉으로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봉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연봉을 받고 있다. 3,500짜리 연봉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12로 나눈 금액, 예를 들어 세해 전 금액이 280만 원 정도 되겠죠. 280만 원 정도 되면 거기에는 일반적인 나의 평상시의 월급, 급여, 지금 190만 원, 그리고 나머지 190만 원은 이런 상여금이라든가 명절 상여금이라든가 성과금이라든 게 다 포함돼서 n분의 1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 급여로 할 것인지 연봉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의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에 관련해서 설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 중에서 사용자를 위한 것도 또는 근로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사용자도 그렇고 근로자도 그렇고 서로에 대해서
혹시나 모를 하나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자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써놓고 갑자기 떠나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그대로 나한테 근로를 요구해야지 그것을 오버하거나 초과하거나 또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근로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 서로 간의 양면성, 그러니까 모두 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근로계약에 관련된 부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